안녕하세요. 발달심리학 제14강 노화와 죽음에 대한 부분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에 대한 구분을 보면은 노화의 과정은 단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상 노화, 손상된 노화, 최적의 노화입니다. 정상 노화란 유기체에 내재되어 있어서 연령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분화 과정으로 1차 노화라고 합니다. 개인마다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노화 과정으로 여성의 폐경 또는 반응 시간의 감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손상된 노화는 2차적인 노화라고 하는데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노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알츠하이머나 뇌졸중으로 인한 인지 능력의 급격한 감퇴, 성인병으로 인한 신체 능력의 쇠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최적의 노화는 성공적인 노화라고 합니다. 최적의 노화는 연령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변화들을 미리 예방하거나 또 보상적인 방약을 통해서 대처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화에 대한 두 번째는 노화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 이르러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나이가 드는 것, 노인이 되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인이 되면은 쓸모없고 어리석어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고집세고 완고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 차별주의의 역설은 인종이나 성과 같은 다른 차별주의와는 다르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젊음에 대한 지나친 애찬과 숭배는 노화 과정 자체를 지나치게 경시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사회적 태도로 인해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노인들 스스로도 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결과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젊음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노화 과정 자체가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노화에 대한 세 번째는 수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명은 최대 수명과 평균 수명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 수명은 한 종에 속하는 개체가 최대한 살 수 있는 수명을 말합니다. 오늘날 인간의 최대 수명은 약 120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흔히 평균 수명 기대치라고 하고 특정 시기에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연령을 일컫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1960년대에는 55세에서 1997년에는 73세로 2000년대에는 75.9세로 40년간의 약 21년의 수명이 연장되어 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유전적 요인의 가장 분명한 증가는 대부분의 장수자들이 장수 가계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질병, 담배, 알코올, 운동 등의 생활 양식, 주거 환경, 사회 계층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수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에는 성차도 나타납니다. 여성은 대개 남성보다
평균 7 내지 8년 정도 더 오래 사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 남성의 평균 수명은 72.19, 여성은 79.5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남성은 75세 이상으로 여성은 80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화에 대한 네 번째 노화 이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화의 이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전적인 계획 이론과 두 번째는 오류 이론입니다. 유전적인 계획 이론이란 유기체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수명과 관련되어 미리 짜여진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예정된 순서대로 노화가 진행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증거로는 우선 종에 따라 다른 체의 수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론은 오류 이론입니다. 오류 이론은 노화가 계획된 과정이라기보다는 생체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정보 전달 과정 및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그 오류가 축적되어 노화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마모 이론, 교차 연결 이론, 자동 면역 이론, 자유기 이론 등이 있는데요. 마모 이론이란 기계가 쓰면 쓸수록 닳아서 각 부품이 다 소모되면 언젠가는 멈추어 버리듯이 우리의 신체도 이와 유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차 이론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콜라겐 분자의 성질이 변화하여 이로 인해 노화가 진행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동 면역 이론은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침입에 저항하는 면역성을 가진 생명체가 자신의 면역 체계에 의해 공격을 받음으로써 노화가 진행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자유기 이론에서는 조직이나 세포에서의 노화 과정이 자유기의 산화적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 노년기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신체적인 변화는 외모에서의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뇌와 신경계의 변화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감각 기능의 변화가 있고요. 네 번째는 반응 속도의 감소. 이렇게 네 가지로 신체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외모에서의 변화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외모의 변화인데 머리카락은 회색이나 흰색으로 변하고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면서 쉽게 빠져 헝클어집니다. 피부는 탄력성을 잃고 주름이 생기고 건조해지고 갈색 반점이 생기고 70세경에 근육의 강도와 지구력은 20% 정도 감소하고 80세가 넘으면 40%까지 감소하는데 특히 다리 근육의 감퇴가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외모에서의 변화는 개인의 자기 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노화는 경험과 노련함, 원숙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비하여서 여성의 노화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의 이중 기준이 특히 노인 여성들로 하여금 나이에 따른 변화를 더욱 받아들이게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년기 발달에서 신체적인 변화의 두 번째는 뇌와 신경계의 변화입니다. 노화 과정에 따른 뇌의 변화로는 뇌 크기와 무게가 감소되고 대뇌 누련의 수와 수상돌기 밀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뇌의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신경전달 물질이 적절히 분비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경전달 물질은 누련간 신경세포의 자극 전달을 중재하는 화학물질로 신경전달 물질의 공급이 부적절하며 신경 충격의 전달 속도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체적 변화 중에서 세 번째는 감각 기능의 변화입니다.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감각 기능의 변화와 손상이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시각과 관련된 가장 흔한 문제는 시력이 떨어지고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짐으로써 가까운 것을 보기 어려운 원시성 시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각에서의 감퇴는 단순한 생리적인 감퇴가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수적인 문제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됨으로써 대인관계가 소원해질 수가 있고, 신문이나 책을 읽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인지적인 자극을 덜 받게 되고,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의사소통에서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청력의 감퇴는 노화와 관련된 보편적인 현상으로 특히 고주파수의 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시각과 청각 이외에도 미각과 후각 기능도 쇠퇴합니다. 혀의 미레수가 감소하고 후각구의 위축이 나타납니다. 신체적 발달 중에 네 번째는 반응 속도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노화와 반응 시간과의 관계는 대부분 연령 증가에 따른 반응 시간의 증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경계의 효율성이 떨어져가는 원인은 회복 불가능한 신경의 쇠퇴, 뇌가 가는 혈류의 감소, 신체와 뇌의 비효율적인 협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노년기 발달에서 두 번째는 인지적인 변화입니다. 인지적인 변화 중에서 첫째는 지능의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억 능력의 변화가 있고요. 또 기억 훈련 연구를 볼 수 있고요. 또 기억 장애, 노인성 치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능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지능 변화의 결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의 보완으로 순차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노년기 지적 변화에 대한 몇 가지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첫째는 지능 변화는 다차원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적 능력에서 성인기에 연령과 관련된 단일한 형태의 변화는 없습니다. 어떤 능력들은 25세부터 감퇴가 시작되나 또 어떤 능력은 비교적 일정하게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동성 지능은 연령에 따라 감소하지만 결정화된 지능은 일정하거나 향상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능의 변화의 둘째는 지능의 변화에는 그 패턴에는 개인차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 감퇴가 30대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70세가 되어도 쇠퇴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70대의 3분의 1은 성인들의 평균 점수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적 문화적 요인이 지능 변화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인지적인 감퇴가 적게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성은 만성적 질병이 없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으며 지적으로 자극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생화학식에서 융통성이 있고 또 생활 양식에서 융통성이 있고 지적으로 우수한 배우자와 결혼을 했거나 또 지각적 처리 속도 기능이 좋고 성년기와 중년기의 성취에 대해 만족감을 가지고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지적 감퇴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좋지 못한 건강, 지적으로 자극을 받지 못하는 생활 환경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노년기 지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체중 급강하가 있습니다. 체중 급강하는 노인들을 12년 동안 4회에 걸쳐 지적 능력을 검사했는데 검사 후 얼마 있다가 사망한 노인들이 생존해 있는 노인들보다도 급격한 지적 능력의 감퇴를 보였다 하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적 능력 변화에서 두 번째는 기억 능력의 변화입니다.
노화 과정 중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는 기억력의 감퇴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기억력 문제를 호소하는데 대개 물건을 둔 장소,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사물의 이름을 명명하는 것, 전화번호 등을 잊거나 혼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년기 기억 변화가 일어나는 양상을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 기억은 작업 기억이라고도 하는데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갖고 있다가 결정 시에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단기 기억은 기억 폭을 검사하여 측정해 왔습니다. 작업 기억에서 연령 감퇴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에 대해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동시에 저장소에서 정보를 유지하는 능력이 쇠퇴하는 현상을 처리 속도의 감소와 억제 결합의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업 기억에서 연령차가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셀이나 잭에 의해서 살펴보면은 억제 결함 가설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억제 결함 가설에 따르면은 정보 처리 시에 비관련 정보가 활성화되면 작업 기억 처리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작업 기억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과제와 관련 없는 정보를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또 장기 기억은 입력된 정보는 작업 기억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거나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시에 인출된다 하는 것입니다. 장기 기억에서 연령 효과는 기억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래적 기억 과제의 경우 노인들은 젊은이들에 비해 기억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정확성도 떨어졌습니다. 이에 비해 의미적인 기억은 덜 손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알고 있는 것들이 더 많아 풍부하고 정교화된 의미적인 연결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인기 기억에서 흥미로운 또 하나의 형태는 전망적 기억입니다. 전망적 기억은 사건을 중심으로 한 기억과 시간을 근거로 한 기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점심 식사 후에 친구 집에 가기와 같은 사건 중심 기억은 연령 감퇴가 크지 않지만 특정 시간에 친구 만나기와 같은 시간을 근거로 한 기억에는 연령 감퇴가 보고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지적인 변화에 있어서 세 번째, 기억 훈련 연구입니다. 기억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기억 방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얼굴과 이름을 연결시켜 회상하는 과제에서 시각적 심상법을 이용하여 기억하는 것을 배운 노인들은 그렇지 않는 노인들에 비해서 유의하게 수행이 증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요인 접견은 기억 감퇴의 원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기억 향상 훈련에서도 다양한 방약들을 동시에 훈련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요인 집단에는 부어와 방약, 주의력 기능, 이완을 통한 불안 감소를 같이 훈련시키고 단일 요인 집단에서는 부어와 방약만 가르쳤습니다. 이 결과 단어 목록 자유회상 과제에서 다요인 집단은 수행이 유의하게 증가했고 이러한 훈련 효과는 6개월간 지속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지적인 변화에서 네 번째는 기억장애, 노인성 치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매는 정상 노화와는 구분되는 병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정상 노화 현상과 쉽게 구분되지 않아서 무심코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65세 이상의 노인 중 약 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치매 환자로 집계되고 있고요. 2020년에는 노인 인구의 약 10%가 치매 환자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치매의 증상들은 원인 및 질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초기에는 아주 가벼운 기억장애를 보이다가 점차 사고력, 추리력, 언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전반적 영역에서 감퇴가 나타나며 진행됨에 따라서 정서 조절 능력의 손상, 신체 운동 기능의 결함과 더불어 모든 심리적 기능이 와해되어 가면서 인격의 황폐화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치매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형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치매로 진행되어 가는 퇴행성 치매입니다.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대뇌에서 피질 및 해마 부위에 급속한 세포의 사멸, 신경섬유의 엉킴, 아밀로이드라 불리는 비정상적 단백질인 플라크 등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주된 증상은 초기에는 단기 기억 및 최근 기억에서 손상이 나타나다가 병이 진행되면서 학습, 주의, 판단력의 장애가 나타나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진압력이 상실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자조기술이 감퇴되고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 및 성격의 변화 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반응과 같은 다른 심리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현재까지 밝혀진 걸로는 한 3가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뇌세포의 점진적 손상, 둘째는 유전적 소인, 셋째는 환경적 요인,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뇌세포의 손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설명되는 것은 베타이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의 작용이다라고 이렇게 밝혀졌고요. 두 번째, 유전적 소인의 가능성에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한 가게에서, 한 가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란성 쌍생아의 발병 일치율은 22% 정도이나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는 67%에 이르는 높은 유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환경 오염이나 가공식품 섭취를 통해서 알미늄이 체내에 축적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이 촉진된다고 나타납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위험 요인은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여성이고 가족력이 있고 과거 뇌 손상 위험이 있는 경우가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매 두 번째는 알츠하이머의 첫째고 그 다음에는 혈관성 치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나 뇌출혈 등으로 인해서 뇌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 결과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뇌 세포에 손상이 생겨서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혈관성 치매를 보이는 사람들은 인지 능력이나 정신 능력의 저하가 대개 돌발적이고 급속하게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나빠졌다가 또 다시 유지되었다가 하는 이러한 단계적 악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치매 유형 중에 기타 원인에 의한 치매는 진행성 뇌 질환의 하나인 파킨슨 병은 몸과 팔, 다리가 떨리고 경직되어 말이 어눌해지고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증상을 보이는데요. 이 환자들 중에 30%에서 40% 정도는 말기에 치매 증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보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헌팅턴 병이라고 인한 치매도 있습니다. 이는 특정 부위의 신경세포들이 파괴되어 가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인지 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에서의 감퇴와 함께 성격의 변화가 동반된다 하는 것이죠. 뇌 조직이 스펀지처럼 구멍이 나는 크루트펠트 야코병은 젊은 층과 중년층에서도 치매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매우 드문 질환이지만은 치명적인 뇌 질환으로 프라이온 단백질이라 불리는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치매 증상을 유발하거나 치매와 비슷한 임상소견을 보이는 질환들 중에서 완치가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요. 뇌종양, 두부 손상, 대사성 뇌질환, 갑상선 질환, 또 영양결핍증 이런 것들은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년기 발달에 있어서 세 번째는 성격 및 사회성 발달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격 발달을 보겠습니다. 에릭슨의 자아 통합과 절망을 얘기합니다. 노년기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며 통합하는 때입니다. 통합은 지난날 자신의 과오, 결점, 실패 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이루고자 했던 것을 실현시키고 이루었으며 후회를 거지하지 않고 만족하며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불만족감을 가지고 되돌아보기도 하는데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삶의 중요한 기회들을 놓쳤고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느낄 때 절망과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기는 쇠퇴를 경험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죽음에 직면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레빈슨은 인생의 마지막 계절이라고 표현하는데 레빈슨은 60대 초반에 전환기를 거쳐서 노년기에 진입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노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고정관념들을 인식하고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사회의 중심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에 갈등을 느낀다고 보았습니다. 힘과 존경과 권위의 상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겨온 사람들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신체적인 쇠퇴와 질병,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궁극적인 과업으로서 죽음을 이해하고 자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자신과 화해를 하게 된다고 레빈슨은 밝히고 있습니다. 팩트의 발달 과업을 보면은 노년기 심리적인 과업에 대한 에릭슨의 관점을 바탕으로 이 시기에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위기를 강조하였고 이러한 위기들의 성공적인 해결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목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자신에 대한 재정의 대직업 역할 몰두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재정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업 역할에 몰두라는 것이죠. 노년기에는 직업 역할과 관련시키지 않고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을 재정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퇴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므로 직업 역할 없이도 자존감과 자기 개념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위기는 신체 초월대 신체 몰두입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으로 쇠퇴를 경험하므로 이러한 변화에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몰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 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다른 활동을 찾아야 신체적인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 자아 초월대 자아 몰두입니다. 노인들은
죽음이 다가올 것이고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현재의 자기 자신과 삶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수용을 통해서 타인의 행복과 안녕에 기여함으로써 자아 초월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삶이 가치 있었는지 타인에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생의 회고와 회상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노인들은 지난날 경험했던 사람들, 사건, 감정에 대해서 자주 되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에릭슨과 레빈슨 팩은 모두 노년기 성격 발달의 주요한 특징을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회고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오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나 갈등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되돌아보면서 오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나 갈등을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므로 미결의 과제를 끝내거나 또 현재의 삶을 더 진지하게 바라보도록 해주는 기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격 및 사회성 발달에서 두 번째는 가족 관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 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 또 성인 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 또 세 번째는 조부모의 역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보면은 노년기까지 결혼 생활을 지속해온 부부들은 이 시기에 서로에 대한 만족감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혼의 모든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은퇴하거나 병이 나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배우자의 사별은 고통스럽고 큰 스트레스로 지각이 되는 것이죠.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웠다면 배우자의 죽음은 동료, 연인, 조력자, 믿을 만한 사람을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사별 시에 남은 배우자는 과부 또는 호라비로서의 새롭고 낯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가족관계에서 두 번째, 성인 자녀와 노부모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성인 자녀와 노부모의 관계는 노부모가 비교적 건강을 유지하는 한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성인 자녀의 집안일을 거두어주거나 정서적인 지지, 조언, 손자녀 돌보아 주기와 어떤 발달 단계에 놓여 있는지, 부모 자녀 관계의 질, 자녀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정도 등에 달려 있는데, 가장 영향 주는 요인은 부모가 가진 경제적인 능력, 신체적 건강과 같은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부모가 계속 노화해 가고 특히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퇴화가 오게 되는 경우에 부모 자녀 상호작용은 자녀가 부모에게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중년기에 이르러 무력해진 부모를 돌보는 것은 인생에서 또 하나의 위기이며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 완벽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을수록 이러한 경험은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에서 세 번째, 조부모 역할입니다. 조부모는 가족을 결속시키고 가족 간 모임의 중심 역할을 하여 어려움이나 힘든 시기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대 간의 갈등, 예를 들어 자식 세대와 손자녀 세대 간의 갈등을 중재해 줄 수 있고, 가족과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 가족사를 자식과 손자녀 세대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손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노인들은 생산성을 표현할 수 있는데, 조부모의 역할을 자기 개념에서 가장 중심에 놓는 노인들은 손자녀를 돌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특히 노년기에 양육의 역할을 보다 잘 수용하는 남성들은 조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조부모의 형태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특히 이혼의 증가로 조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노화의 죽음 중에서 은퇴 및 성공적 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퇴입니다. 은퇴의 단계가 있습니다. 밀월기, 적응기, 첫째 밀월기, 둘째 탈환상기, 셋째 적응기, 넷째 안정기, 다섯째 종결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밀월기는 은퇴 직후의 시기로 이전의 일 때문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여유와 행복감에 젖어 있는 기간입니다. 탈환상기는 은퇴 후의 생활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느끼고 일이 주는 자극을 그리워하거나 은퇴로 인한 상실한 지위, 권력, 수입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적응기입니다. 은퇴 후의 생활에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 만족을 가져다 줄 생활 양식을 확립하는 것인데요. 새롭고 성취적인 일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안정기입니다. 은퇴 생활을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안정 단계로 들어갑니다. 은퇴자는 현실을 깨닫고 생의 이러한 새로운 국면을 수용하여 새로운 역할과 정체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탈환상기에서 오래 머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종결기입니다. 직업을 다시 찾음으로써 은퇴기를 종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체적 건강의 악화로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없기에 은퇴자로서의 역할을 마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퇴에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은퇴에 대한 관점을 보겠습니다. 은퇴에 대한 관점 중에는 역할 이론, 연속성 이론, 생애 과정적 관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개개인은 역할 수행을 통해서 사회와 연결되고 통합을 이루므로 역할이 다양할수록 신체적으로나 심리적 안정감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연속성 이론에 따르면 은퇴는 개인의 정체감이나 사회와의 연결, 생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은퇴를 반드시 위기라고 할 수만은 없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노인들은 대부분 은퇴를 생애 또 하나의 단계로 여기고 사전에 계획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공식적으로는 물러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소일거리를 찾으면서 생산성을 발휘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은퇴에 대한 관점 중에 세 번째는 생애 과정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은퇴를 직업 발달상의 규범적 단계의 하나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은퇴 시의 변화는 이전의 직업 발달과의 연계성에서 볼 수 있으므로 초기에 직업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들이 은퇴 시에도 계속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은퇴를 규범적 사건으로 본다면 은퇴의 시기가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은퇴가 예상된 규범적 사건이라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수용할 수 있으나 예기치 못했던 경우에 이루어지면 커다란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은퇴에 대한 세 번째는 은퇴 후 적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은퇴 후의 적응 여부를 보면은 은퇴 시기, 원인, 준비 기간, 사회 경제적 지위, 수입, 성격, 사회적 지지망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시기에 예상되었던 은퇴가 아닌 조기 은퇴의 경우와 60세 이전의 은퇴인 경우, 이런 은퇴자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상치 못한 강제 은퇴자보다 자발적 은퇴자가 스트레스가 적고 또 흥미거리나 부업을 더 많이 계획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자로서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느냐도 은퇴의 질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은퇴에 대한 자기 효율성이 높은 사람들, 즉 자신의 은퇴라는 사건에 무난히 만족스럽게 잘 적응하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효율성이 낮은 사람들보다 불안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퇴 및 성공적인 노화에서 크게 두 번째로 성공적 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적 노화는 이탈 이론, 활동 이론, 세 번째 성공적 노화와 성격 유형, 네 번째 성공적 노화와 개인적 통제력,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탈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노년기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점진적인 철회를 하는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철회는 일방적이 아닌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말하는데요. 신체적으로 감퇴되어 가고 심리적으로도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관심이 적어지면서 내면을 탐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공적 노화를 위한 활동, 두 번째 활동 이론입니다. 활동 이론에 따르면 노인들은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때 제일 행복하고 만족감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노화는 중년기를 통해서 추구해온 활동과 관심사를 계속 유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이전과의 연속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활동 이론에 대한 비판은 어떤 유형의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공적 노화를 위한 세 번째는 성공적 노화와 성격 유형입니다. 누그레이트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6년간 전단적으로 추적하여 연구한 결과 개인의 성격 유형과 사회적 역할 활동 및 생활 만족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성공적인 노화를 노인들이 활동 또 관여 수준만으로도 평가하기보다는 개인의 성격과 관련시킬 때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공적 노화의 네 번째는 성공적 노화와 개인적 통제력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적 발달 과정에서 개인의 통제 능력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이미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는데요.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통제하려는 욕구는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 성인기 이후에 노화에 따른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에서 변화가 나타나도 노인들은 이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가능한 자신의 환경에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노년기의 생물학적 쇠퇴와 사회적 기능의 변화들은 불가피하게 통제력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통제력은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는 1차 통제와 잠깐만요. 통제력은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는 1차 통제와 또 인지 과정을 통해 개인 내부의 변화를 시도하는 2차 통제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전생의 통제 이론 관점에서 볼 때에 성공적 노화란 1차 통제력을 발달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화와 죽음에서 이제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죽음의 정의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발달 단계에 따른 죽음에 대한 지각. 세 번째는 죽음 전의 심리적인 변화. 마지막 네 번째는 사별과 비탄.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죽음의 정의를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죽음을 호흡의 불가역적인 정지와 뇌파의 정지로 정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달로 뇌의 기능이 완전히 파괴되어 신체적 통합 능력이 없어져도 인공적으로 심폐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죽음의 정의는 모호하고 복잡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1969년 하버드 특별위원회에서 뇌사에 관한 선언문이 발표되었는데요. 죽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된 것이죠. 여기에 보면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자발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고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 죽음을 말하죠. 둘째, 죽음은 모든 반사 행위의 부재. 셋째, 죽음은 동공 움직임 및 눈 깜빡임, 자세와 움직임, 삼키기, 발성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 넷째, 죽음은 최소한 1시간 동안 자발적 호흡을 하지 않은. 마지막 5째, 죽음은 최소 10분간 대뇌 피질의 정기적 활동 부재를 나타내는 뇌파의 파형이라고 이렇게 5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24시간 후에 재검사해야 하며 특히 저체온 상태와 약물 중독 상태는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하여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 번째, 발달 단계에 따른 죽음에 대한 지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살부터 4살의 아동은 죽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일시적으로 잠자는 것으로 여기거나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5세경이 되면 죽음은 끝이며 되돌릴 수 없다는 죽음의 비가역적 특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7세에서 8세경의 죽음은 보편성과 죽은 사람은 전혀 기능하지 못한다라는 기능 정지의 특성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청년기에는 죽음이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죽음에 대해 좀 더 이성적이고 사려 깊게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성인 초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절정이라고 느끼는 시기인데 그래서 삶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시기라 죽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 보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중년기에는 삶의 시간적인 조망이 바뀌는 시점인데요. 이제까지의 살아온 날보다 많았지만 앞으로는 살아갈 날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노년기는 이제 자신의 삶이 끝나간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보다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음을 대하는 이런 방식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교, 성격, 또 지난 삶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여부, 죽음에 대한 문화적 태도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세 번째, 죽음 전의 심리적인 변화를 보겠습니다. 심리적인 변화는 5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입니다. 먼저 부정은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진단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검사가 잘못되었거나 의사의 오진이라고 생각하는 단계이죠. 둘째, 분노.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나면은 주변의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자신만 왜 죽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는 단계입니다.
셋째, 협상. 이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이 연기되거나 지연되도록 타협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어나게 했다고 생각하는 신이나 어떤 불가피한 힘이 있는 대상에게 살게 해주면 앞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 하거나 자녀의 결혼과 같은 중요한 일이 끝날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 죽음을 타협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우울.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우울은 병의 결과로 경험하게 되는 신체 일부의 상실, 직업의 상실 및 집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것에서 올 수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상실에 대한 슬픔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 수용입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죽음 자체를 수용함으로써 환자는 마음의 평화를 회복한 후에 임종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죽음에 대한 사별과 비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죽음은 죽는 사람뿐만 아니라 남는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과 상실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별과 비탄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사별은 이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신분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내의 자리에서 미망인으로, 또 자녀에서 고아라는 단위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비탄은 사별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슬픔, 상처받은 느낌, 분노, 죄책감, 혼란, 우울 등의 다양한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비탄 과정과 상실에 대응하고 적응해가는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단계를 4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충격, 멍함, 믿기지 않음, 부인 등의 감정이 나타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분노하고 두려움, 깊은 슬픔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과정은 처음 며칠 또는 몇 주간 지속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죽음을 인정하면서 죽은 사람과 영원히 헤어지게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 우울, 깊은 불행감을 느끼지만 죽은 사람과의 지난 관계에서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을 좀 더 현실적으로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삶을 다시 추스르고 새로운 정체감을 확립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탄 과정 역시 개인차가 많고 특히 개인의 성격, 죽은 사람과의 관계, 남은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탄 과정에서 사실상 회복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로 인한 상실감은 매우 오래 지속되며 평생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실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기보다는 상실감을 가지고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수업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기말고사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기말고사 전에 제가 우리 단독방에 문제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셔서 다음 주 기말고사 잘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 기말고사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